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성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그 점에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진정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아닐까 하는 내면적인 소리에 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반영해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유명한 아주 애서가이자 다독가이신 인류학과의 이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소설 데미안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워낙 책을 사랑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할 고전, 양서들을 잘 소개해주고 계신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인류학과의 이현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유독 이 데미안이라는 책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대를 좀 초월하고 또 연령대도 초월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읽고 싶어 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많은 분들이 헤르만 헤세를 일단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데미안이라든지 최근에 사실은 시타르타와 같은 작품도 인기가 좋고요. 그 외에도 헤르만 헤세의 사실은 에세이들도 아주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모두 상당한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서구의 어떤 문화권에 있는 작가인데 본인이 인도에 어떤 관심이 많았고 또 인도 철학에 아주 심취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는 어떤 면에서는 동서양이 좀 같이 혼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이 책을 언제 처음 접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지만 데미안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수업이 끝나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 아프락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청소년기 때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분이 계셨다는 건 굉장히 또 희소한 일이 아니실까 싶은데 그때는 우리는 사실은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기술 문명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말씀하셨듯이 헤르만 헤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독일의 대문호가 쓴 소설인데 처음에는 이 책이 원래 이름인 헤르만 헤세가 아니라 작중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다 그래요. 그는 그러면 왜 이 소설을 가명으로 출간했어야 됐을까?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작가가 몇 명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미 좀 알려진 작가였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소설이 헤르만 헤세라는 그런 사람의 작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소설 자체의 작품성으로 좀 평가받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에밀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쓰는 그런 글이 됐죠. 자서전 같은 네네, 거죠. 그런 글이 됐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독일의 평론가가 이 문체가 헤르만 헤세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르만 헤세가 저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시기에 출간된 이제 소설이고 당시 독일에서도 일단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데미안이 당시 독일 또는 유럽에서는 왜 인기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1917년인가 쓰여서 1919년에 발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있을 때죠. 근데 그 시기는 이제 유럽이 그 이전에 소위 말해서 근대의 어떤 물질 문명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근대 유럽이 갖고 있는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신만만하던 그런
있었다는 것이 당시 이제 유럽 열강들이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고 전쟁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의 약간 회의와 어떤 혼란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들, 그러한 청년 세대들은 우리 유럽의 모든 가치와 그리고 세계관이 몰락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의문과 혼란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지점들을 좀 이 책이 잘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 시기 아니면은 심지어는 청소년 시기부터 어떤 가지게 되는 혼란과 갈등과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하면 혼란이 극심한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또 신세대 간의 가치가 충돌하거나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시기일수록 이 책이 또 사랑받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이 책이 인기가 유독 많았던 것도, 한국이 사실 전후 70년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와 충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데미안은 교수님 때도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베스트셀러고 뭐 저 때도 그랬고, 이러니까 그런 추측도 드네요. 네,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노력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성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 이러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면을 아주 솔직하게 독일의 한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오늘날 한국인의 그런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진정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혹은 세상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또 저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혹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아닐까 하는 내면적인 소리에 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반영해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의 버전으로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짧게 요약을 하신다면 혹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탐색 과정에 대한 소설이라고 보겠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제 부모님의 집이라고 하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어떤 선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집 뒤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추문에 대한 이야기, 폭력들이 이루어지는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세계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의 세계, 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악의 세계에 어떤 유혹을 맞닥뜨리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프란츠 크로머라는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좀 악동 같은 친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이 친구의 명령에 계속 따라야 하는 어떤 악의 세계에 계속 파묻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놀라운 어떠한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게 되는 게 이제 막스 데미안이라는 그런 자신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친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의 만남이 아주 결정적인 자기 삶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데미안은 키도 크고 똑똑하고 또 잘생기고 여러 가지로 매혹적인 인물로 나오고,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던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카인이 이제 나쁜 사람이다라는 표지가 이제 이마에 이제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것은 카인이 악하다는 신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신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식의 관점은 독일의 니체의 철학과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정말 잘못되고 나쁘고 그래서라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라고 신을 이용해서 거기에 악의 그러한 라벨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에밀 싱클레어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게다가 에밀 싱클레어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아이고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데미안의 이야기가 본인에게 번개에 맞은 것 같이 어떤 충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은 이러한 데미안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어렸을 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존에 가졌었던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적어도 금이 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러한 역할을 저는 데미안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에밀 싱클레어라는 한 소년이 결국은 여러 가지 선과 악과 그 갈등과 혼란과 또 방탕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그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장소설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그 싱클레어라는 청소년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좀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변화해가는 과정인데요. 그것이 저는 꼭 청소년의 경험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설을 통해서 내가 혹시 진정한 내가 아닌 어떤 거짓된 나 혹은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부여된 나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수 있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꼭 반드시 성장소설적인 측면만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이 책을 대표하는 문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라는 굉장히 우리에겐 좀 생소하고 낯선 이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브락사스라는 이름 내지는 개념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 알은 기존에 옳다고 믿었던 선한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세계를 새는 뚫고 나가서 결국 도달하는 것은 아브락사스이고 이 아브락사스는 선의 신이기도 하지만 악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통합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아갈 세계는 사회에서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규범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는 넘어서는 혹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해내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세계라고 본질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그렇죠. 타인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렇게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탐색해서 발견해낸 그러한 자기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브락사스에게 날아간다 그렇죠. 라는 표현이 된 것이고 네. 그것이 결국 싱클레어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싱클레어의 성장이자 그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 선과 악의 세계의 구분은 저는 그리스의 아폴론적인 모습과 디오니소스적인 모습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과에서 일을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이러한 모습은 아폴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착실한 학생의 모습 아니면 교수의 모습 이러한 모습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제가 친구들하고 밤늦게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고 예를 들어서 흥얼흥얼 한다. 이런 모습은 디오니소스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지점이고 그 두 가지는 우리 각각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상상력을 펼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다면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주어진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 나 자신에게 내 내면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나에게 무엇이 옳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둘 다 좀 필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의 본질적인 주체적인 삶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 모두에게 되게 어렵고 이 책에서도 싱클레어도 막 방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저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탐색 과정, 그 구도의 과정은 결코 누구에게도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내면의 소리, 그리고 나에게 그 내면의 소리는 어쩔 때는 유혹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거는 규범적으로 옳지 않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데 해도 돼? 라는 그런 유혹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조차도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전한 길, 너무나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런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때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유혹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 내가 이러한 면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것에 어떤 쾌락을 느끼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전한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소리와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그런 유혹과 그리고 자극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근데 데미안에서 약간 운명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등장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는 헤세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운명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러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결국 운명은 정해져 있어. 내가 어떻게 뭘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수능적이고 수동적으로 말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의 운명을 저는 헤르만 헤세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면서 그 운명을 만들어 나가고 그 만들어 나가는 운명을 나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힘의 합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만 나도 분명히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인자로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면서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죠. 헤세가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렇죠. 그런 편이죠.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인류학과 교수님이신데 인류학자적인 관점에서 혹시 이 책을 보셨을 때 좀 또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으셨을까요? 인류학의 이제 주요 개념 중에서 반 게넵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통과 의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처음에 이제 분리를 겪고요. 원래 세계에서부터의 분리를 겪고 그다음에 리미널리티라고 해서 기존의 사회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그러한 경계적인 삶을 사는 시기가 있고 그러다가 재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리, 리미널리티, 재통합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같은 것도 분리의 과정과 리미널리티와 재통합의 과정을 의례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다가 이제 분리가 되고 나중에 신랑과 통합되고 뭐 이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싱클레어의 삶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집에서 분리가 되고 그러다가 청년기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리미널리티의 경험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러한 재통합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보다 이제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유럽의 20세기 초반에 겪게 됐었던 어떤 인간들의 어떤 정신세계의 변화예요. 그때까지 어떤 유럽의 끊임없는 성장과 어떤 물질주의라는 것 속에서 이들은 어떤 혼란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 개인의 삶, 개인의 정신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지점들이 이 책은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 특히 이제 독일 사회의 그러한 상황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제가 좀 주목하고 싶죠. 그럼 혹시 데미안 말고도 고전들 중에서 교수님은 어떤 작품을 좀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또는 나한테 맞는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고를 수 있을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언뜻 두 권의 책이 떠오르는데요. 한 권은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사람이 쓴 이제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로우가 2년 2개월 동안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이제 살면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주의의 어떤 한계와 어떤 삶의 기쁨, 그리고 나 자신이 되는 법,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을 추천하자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쓴 책인데요. 이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상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자극을 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역사가 어떤 불운한 운명을 반복해가는 그런 점을 통해서도 어떤 인간의 고독, 불안, 인간의 본성의 어떤 문제, 이런 점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사실 고전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입장에서 우리가 고전이라 이름 붙여진 그 책들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좀 어떤 영향과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전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읽히면서 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책들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시대 속에서 그 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대체로 인간의 매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있죠. 예컨대 사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좀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좀 읽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체력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데미안이라는 책으로 쭉 이야기를 했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처음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여러 번 다시 읽으셨죠? 네. 그럼 가장 최근에 다시 읽으셨을 때 또 이번에 새롭게 다가온 어떤 구절이나 문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데미안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좀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이 앞부분에 있어요. 거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데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그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일회적이고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계의 여러 현상이 그곳에서 오직 한 번 서로 교차되며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는 하나의 점인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든 살아가면서 자연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이로우며 충분히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이 책의 주제를 다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존재, 그것이 정말 경이롭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간다면 그 자체로 너무나 우주의 정말 경이로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헤르만 헤세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방금 이 낭독과 이 구절을 고르신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과연 인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인류학과 교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왜 소위 고전의 대표 명사처럼 이제 불리는지 또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혹시 아직 데미안을 읽어보지 않으셨거나 읽고 싶었는데 좀 어려워서 그만두셨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그 책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